남미나 카리브해에서 유럽으로 돌아올 때는 반대로 중앙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것보다 북미까지 북상한 다음 북대서양을 건너는 편이 멕시코 만류와 편서풍에 올라탈 수 있어 훨씬 빨랐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서아프리카 끝인 카보베르데에서 대서양 건너 브라질 해안까지는 무역풍을 타면 불과 10여일 만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대략 출항한 배의 4분의 1 정도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5%의 손실률이라고 하면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4번의 항해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선원이 거의 없었다고 표현하면 그 손실률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딸기우유 등의 붉은색 천연 염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연지벌레는 유럽 귀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남미에서부터 유럽까지 살려서 운반할 경우 같은 무게의 은과 비슷한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사들은 어차피 빈 배로 돌아가느니 화물 운송 요금을 파격적으로 낮춰서라도 화물칸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비행기로 여행을 하다 보면 같은 노선 같은 기종이라도 비행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트기류의 방향과 세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10시간 정도 걸리는 장거리 여행에서는 많게는 1시간 가까운 차이가 날 때도 있습니다. 배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심한데 선박을 추진해 가스터빈이나 디젤 등 동력기관을 사용하는 요즘도 바람과 조류에 따라서는 몇 노트 이상 속도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노트로 운항하는 선박에서 3, 4노트 정도 차이만 해도 운행 속도의 20%에 가까운 큰 차이고 파도와 바람은 배의 연비와 흔들림 등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던 1993년부터 플레이했던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은 지난 40년 동안 경험한 수천 가지 게임 중에서 탑10에 포함시킬 만큼 몰입해서 플레이했던 게임입니다. 관심 없는 분들이라면 고작 게임이 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게임 내에서 돛을 달고 바람에 의존하는 범선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순풍을 만나면 실제 선원들의 마음까지 감정이입될 정도로 멋진 게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게임 내에서 대서양을 건너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오가다 보면 평소에 10노트 정도 나오던 배의 속력이 20노트 가까이 급격히 빨라지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과 해류의 방향이야 매번 바뀌는 거겠거니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항상풍인 편서풍과 무역풍, 멕시코 만류 등이 게임의 사실대로 반영돼 있었던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뻥 뚫린 대서양이라고 해도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직선 항로로 가는 것보다 거리는 좀 더 멀더라도 아프리카까지 내려간 다음에 남서 방향으로 다소 돌아가는 것이 무역풍을 타고 2배 가까이 빨리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남미나 카리브해에서 유럽으로 돌아올 때는 반대로 중앙대서양을 가로지르는 것보다 북미까지 북상한 다음 북대서양을 건너는 편이 멕시코 만류와 편서풍에 올라탈 수 있어 훨씬 빨랐습니다. 시대 배경이나 발견물, 교역품 같은 인문적 요소들이 사실에 기반한 것까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절에 따른 풍향이나 해류까지 사실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고 어린 마음에 놀라운 발견을 한 것처럼 기뻤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緯도 지방이 실제 면적보다 과장되게 커 보이고 적도로 갈수록 위축돼 보이는 메르카토르 도법에서는 그린란드가 아프리카 면적과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면적은 15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메르카토르 지도에서 간격이 넓어 보이는 대서양 북단도 지구본으로 본 실제 폭은 지중해 폭에 불과할 만큼 그리 넓지 않습니다. 바이킹이나 북유럽의 어부들이 콜럼부스보다 먼저 아메리카를 발견했다는 것, 구체적으로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일대를 거쳐 캐나다와 북미 해안에 도달했었다는 것도 요즘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5세기 대항해 시대의 유럽인들은 대서양의 풍향 패턴을 지금처럼 완벽하게 이해한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편서풍 지대였던 유럽 중위도 지방과 달리 적도와 가까운 저위도 지방에서는 대서양 서쪽 방향으로 무역풍이 분다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선원과 과학자들에게는 널리 받아들여지던 사실이기 때문에 대서양 항해를 떠나는 것이 무작정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 아시아 항로를 발견한다는 목표가 뚜렷했습니다. 또 콜럼부스가 대서양 횡단 항해를 시작할 무렵에는 대서양 중간에 이미 아조레스 제도, 카나리아 제도, 카보베르데 등이 유럽인들에 의해 개척돼 있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 서아프리카 끝인 카보베르데에서 대서양 건너 브라질 해안까지는 무역풍을 타면 불과 10여일 만에 도착할 수 있을 만큼 가깝습니다. 스페인의 후원을 받았던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로 출발하기 전에 이미 아프리카의 남단 희망봉까지 도달해 있었던 포르투갈인들은 인도에 도착하기 위해 동쪽으로 향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지만 중앙 대서양의 카보베르데를 개척한 이후에 서아프리카인들이 카누를 타고 대서양 서쪽 방향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고 남미 대륙의 존재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고 가는 항해를 통해 남미 대륙을 인지하고 있었던 포르투갈인들이 돌출되어 있는 브라질 지역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1494년 토르데시아스 조약에서 분할선을 그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콜럼부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한 첫 항해에서 대단한 고생을 한 것처럼 과장한 일화들도 있지만 무역풍을 이용해 대서양을 건넌 첫 번째 항해에서 불과 한 달 만에 카리브해에 도착합니다. 물론 과거 범선의 시대에는 바다로 나가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바람과 조류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이동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생사가 달린 문제였습니다. 당시 바다로 나가던 유럽인들이 타던 배는 생각보다 작았기 때문에 충분한 식량과 물을 실을 수 없었고 항해 일수가 늘어날수록 폭풍의 위험도 증가했는데 대략 출항한 배의 4분의 1 정도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25%의 손실률이라고 하면 별로 크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4번의 항해를 경험하고 살아남은 선원이 거의 없었다고 표현하면 그 손실률이 더 와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기 조종사들의 사상률에서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소티당 5%의 손실률은 언뜻 보기에 적은 숫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20번의 출격만으로 항공대가 전멸할 정도의 큰 피해를 의미했습니다. 대항해 시대를 선도했던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은 항해에서 죽거나 실종된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자국인들만으로 군대를 구성하는 것조차 힘들었고 이들 두 나라가 쇠퇴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될 정도였습니다. 이런 항해의 위험은 대항해 시대가 시작된 지 200년이 지난 18세기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않았는데 1781년 대서양을 건너던 영국의 노예선 종호가 항로를 잘못 들어 물과 식량이 부족해지자 노예들을 바다에 버리면서 유명해진 사건은 나중에 노예무역이 폐지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범선의 시대에 폭풍보다 무서운 것은 무풍이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만 움직일 수 있었던 대항해 시대에 이런 무풍지대를 만나는 것은 선원들에게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편서풍지대와 무역풍지대의 중간인 대서양 한복판에는 사르가소해라고 부르는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 바다가 있었습니다. 바람과 조류가 없다 보니 주변 지역에서 밀려든 바닷말들이 모여 있어서 바닷말의 바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무풍지대에 들어서서 멈춘 배들에서는 물과 식량이 떨어지면 운반하던 말부터 잡아먹었기 때문에 말의 위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어원을 가진 두 명칭이 한국어로는 우연히 같은 단어라는 점도 재밌습니다. 대항해 시대 2편과 비슷한 시기에 출시됐던 베니스의 개성상인이라는 베스트셀러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유럽까지 연지벌레를 살려서 수송하기 위해 이 무풍지대를 이용하는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럽인들이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아름다운 붉은색은 중남미의 선인장에서 기생하는 코칫닐이라고 불리는 연지벌레를 갈아서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딸기우유 등의 붉은색 천연 염료로 사용되기도 하는 연지벌레는 유럽 귀족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중남미에서부터 유럽까지 살려서 운반할 경우 같은 무게의 은과 비슷한 가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19세기에 독일에서 화학염료가 개발되면서 대서양의 주요 교역품 중 하나였던 연지벌레의 시대도 끝나게 되는데 어렸을 때 책과 게임들을 통해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대항해 시대 유럽사에 깊이 빠졌던 추억이 생생합니다. 현재 바다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유조선이나 벌크선, 컨테이너선 등으로 나뉘어 있고 그중 컨테이너선은 무게를 기준으로 한 전체 해상 물동량의 2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지금은 해상 무역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1950년대 중반에 등장한 컨테이너선은 1980년대까지만 해도 해상 물동량의 5%를 담당하는 데 불과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등장하기 전까지 배의 화물을 적재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직접 운반하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됐습니다. 이런 막대한 선적과 하역 비용들이 운송비에 포함되면서 무역상품의 원가를 상승시켰기 때문에 국가별로 제품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더라도 운송비 부담을 커버할 만큼 부가가치가 큰 품목이 아니면 무역상품이 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선이 이용되기 위해서는 따로 제작된 배와 컨테이너뿐 아니라 선적하고 하역하는 양쪽 항구 모두의 하역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인프라가 자리를 잡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면
항만 노동자 인당 처리 화물량이 2배 이상 오르는 장점이 있었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항구 노동자들과 노조의 반대도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는 데 정치적인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배의 속도가 그대로였더라도 컨테이너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자 선적과 하역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유럽에서 호주까지 가는 화물 운송이 70일에서 35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합니다. 화물의 선적 비용만 하더라도 톤당 6달러 가깝던 비용이 톤당 16센트로 40배 가까이 낮아지면서 그 전까지 부가가치나 마진이 낮아서 무역 대상에서 제외됐던 품목들도 무역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하던 컨테이너선의 보급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킨 것은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도입 전까지는 물자를 선적하고 하역하는 복잡한 과정에서 도난되는 물품도 상당했는데 한국 전쟁을 예로 들면 미군이 물자를 수송하는 과정에서 산정한 망실률이 10%에 달했습니다. 우리나라 암시장에서 유통되던 미군 물자의 상당수가 이런 출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베트남에서도 이런 현상이 반복되었지만 미군은 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비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가 도입되자 수송 비용과 속도를 개선했을 뿐 아니라 수송 과정에서 물자가 파괴되거나 분실되는 망실률을 드라마틱하게 낮추면서 미군으로부터 각광받기 시작합니다. 대량의 전쟁 물자를 빠른 속도로 수송해야 했던 미군은 컨테이너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설치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베트남까지 간 컨테이너선들은 다시 물자를 싣고 오기 위해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베트남에서 미국으로 가져올 물건은 없었기 때문에 빈 배와 빈 컨테이너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수입국이던 베트남의 항구에 빈 컨테이너들을 무한정 쌓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수출국인 미국 항구로 빈 컨테이너를 싣고 다시 돌아오는 화물선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 비용은 고스란히 선사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선사들은 어차피 빈 배로 돌아가느니 화물 운송 요금을 파격적으로 낮춰서라도 화물칸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더 박스의 저자 마크 레빈스는 아시아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이 빈 배와 컨테이너를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이 이용한 것이 한국과 일본의 대미 수출 상품들이었다고 언급하면서 동아시아의 성장에 베트남전과 컨테이너가 미친 영향을 강조합니다. 무역 불균형 상태에 있는 많은 수출입항들에서는 동일한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막대한 수출 초과 상태이던 2010년대 전후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화물 운송비가 파격적으로 쌌던 것이 그 예입니다. 또 미국의 태평양 연안 항구들 근처에 수출용 건초 재배 지역이 위치하는 것도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같은 이유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수십 년간 일본, 한국, 대만, 중국을 대상으로 수입 초과 상태였던 미국에서는 동아시아의 제품을 수입하고 남은 빈 컨테이너에 담아 보낼 물건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건초는 그 마진과 부가가치가 너무 낮아서 무역이 어려운 품목이지만 빈 컨테이너의 낮은 운송요금 덕분에 아직까지도 동아시아에서는 미국산 건초를 수입할 수 있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